뿌시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뿌시킨은 알렉산드르 세르게에비치 뿌시킨이고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에 죽었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 근대 문학을 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뿌시킨 하면은요.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얹어가지고 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읽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기 제목이고, 그러니까 첫 줄이 제목이 되는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번역이 여러분 좋죠. 요것은 백석이 시인, 우리가 아는 그 나타샤 당나귀 백석이 옮긴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백석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인생의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기간은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러시아 문학을 많이 번역을 했고 그 소련 문학, 소비에트 문학도 많이 번역했지만 푸시킨이나 레르몬토프 같은 이런 19세기 고전이죠. 클래식 이제 시인들도 많이 번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뿌시킨인데 백석의 시로 들으면은 이 말맛이 있죠. 시의 말맛이 그죠? 간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뿌시킨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억지로 이렇게 구조화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기록한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한테 주고요. 물론 그 어떤 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쓰여지진 않지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쨌거나 삶을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시는 쉽게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거는 뭐야?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식의 네, 억구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뭔가 시는 되게 쉽게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말이 뭔가 쉬운데 이 쉬운 말들이 사실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슬픈데 이거를 견딘다는 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마저 이제 없으면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러시아 문학에서 대표적인 작가가 뿌시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시킨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히죠. 요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뿌시킨 선집인데요. 뿌시킨 전공자가 번역을 했습니다. 희곡 서사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 집시 폴따바 요런 거 이제 남방 서사시 굉장히 낭만적으로 고양돼 있는 비장한 그런 이제 서사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는 너무 쓸거리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히 집시 같은 거는 도스옙스키가 좋아한 것이기도 하고요. 보리스 가두노프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을 뿌시킨이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느낌도 주는 거고 폴따바는 이제 서사시인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리 소주간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뿌시킨 작가 소개는 이 채널의 아주 초반부에 보면은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 러시아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읽고서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뿌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거를 보면은 윤동주 씨가 떠오르고요. 항상 그 학기를 시작할 때 뿌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읽어왔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느낌의 서시 이것도 좋죠, 그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윤동주의 유고 시집의 맨 처음을 여는 시인데요. 나이 들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역시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자연스러움인 것 같고요.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천생의 시인인 거죠. 물론 그렇게 쉽게 쓰진 않았겠지만 본인은 읽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그 시적으로 한 줄 띄우는 거 있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한 줄 띄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운을 주고 쉼표를 한번 찍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앞으로 나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자연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오늘 밤, 별, 바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신을 또 지금 이제 이런 현실들을 그 어떤 현실인지는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망해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해석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한 편의 시로서 그 어떤 자연스러움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압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푸시킨 시에도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푸시킨을 굉장히 아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푸시킨이 보여주는 경쾌함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작년 1학기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 벨킨 이야기 수업 시간엔 주로 이제 스페드 여왕을 읽는데 작년에 이 벨킨 이야기를 다시 읽었었나 봐요. 읽는데 이야기가 너무나도 경쾌하고 유쾌하고 벨킨 이야기의 키워드를 뽑으라면은 낭만주의에 대한 패러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낭만주의 그 소설이나 여러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비극적으로 전개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요. 골조는 그대로 가지고 와요. 푸시킨이 자기식으로 굉장히 경쾌하게, 코믹하게 그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가볍죠. 가벼우니까 벨린스키처럼 뭔가 무겁고 진지하고 전투적이고 전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그런 스토리를 원했던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학을 너무 장난스럽게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작가 뿌시킨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도 가벼운 작품이다. 벨킨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폄하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거운 각종 낭만주의 문학의 여러 무거운 너무 지나치게 진지한 코드들을 박살내는 방식 웃음으로써 박살내는 방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벨킨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제가 그때 자세히 써놨었는데 요거 여러분 재밌게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낭만주의 시기의 어떤 그 복수서사라든가 결투, 소재로는 결투 이런 거를 패러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 소설, 연애 소설인데요. 그 과거를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한번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지없이 말하자면 타파하는 거죠. 괜찮아. 다시 사랑하면 돼.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의사라는 소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주인공 이름이 아드리안인데요. 제목 그대로 이 사람은 장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죽음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작 삶에는 아주 무감각해진 매사에 심드렁하고 무뚝뚝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인생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밤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자기를 거쳐갔던 고객들, 그들은 다 고인인 거예요. 그들이 꿈속에 다 나타나요, 망자들이. 근데 이 장의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도 많이 쳤단 말이에요. 소나무 관을 뭐 참나무 관으로 속여 팔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장의사를 아드리안을 말하자면 이제 린치를 가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꿈에서 깼을 때 아드리안이 아, 이거 정말 꿈이었구나. 이러고 차를 내와라. 이러고 굉장히 이제 밝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임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요. 소설을 통틀어서 줄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부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의 사건이 별로 없는 이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되게 잘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5편의 벨킨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 어쩌면 가장 뛰어난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작년에 읽을 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햄릿이 요리계 그 해골 묘지기 그 묘지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인부. 그래서 이렇게 묘지를 파는데 거기서 해골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요리계 해골인데 요릭은 광대였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참 인생이 더덥다 하고
요리개 해골을 들고서 인생이 더덥다고 이렇게 햄릿이 중얼중얼하는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뿌시킨식의 경쾌한 오마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이제 밝은 세계관들, 그 역참지기도 이제 비슷하게 청승 떨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역참지기는 삼손 브일이라는 인물의 이제 그런 인물인데 딸이 있어요. 되게 예쁘죠. 있는데 하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인데 어느 날 민스키라는 젊은 장교가 이 역참에 묻게 됩니다. 아파요 또. 아파가지고 그 두냐가 병간을 합니다. 간호까지 해줬는데 말이지 내 딸을 꼬셔가지고 납치를 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참이 막 슬픔에 막 절고 그 자기 딸이 이제 그 못된 뭐예요 귀족 장교한테 당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역참의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소설 전체는 반대의 그림을 우리 독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즉 둘이 사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냐는 가진 건 없지만, 즉 신분은 빠지지만 워낙에 미모가 빼어나고 지성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귀족 청년을 유혹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운명을 쇄신하는, 팔자를 고치는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딸이 계속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스옙스키란다. 뿌시킨이 잘 포착을 했고, 마지막에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도 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경쾌하게 패러디한 이제 그런 소설인데요. 러시아풍의 귀족이 있어요. 베레스토프 집안이 있고 한쪽은 영국을 추구해요. 영국병 환자인데 무롬스키 집안이 있어요. 둘이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들 딸들이 있는데 둘이는 가문의 그런 이 반목과는 상관없이 호기심이 있는 거죠. 저 집에 아가씨가 예쁘대던데, 저 집에 도련님이 잘생겼대던데, 도련님이 마침 서울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번에 왔대. 나 그 도련님 한번 보러 갈래. 하지만 내가 이 집 딸인 걸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얼굴이 이렇게 검게 칠하고 하녀인 것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도련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둘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뭐지? 사랑이 이제 말하자면 싹트게 돼요. 근데 집안은 지금 원수 집안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안 어른들이 이 베레스토프하고 무롬스키 집안 어른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뜻밖의 일로 서로를 도와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화해를 하면서, 야, 우리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알렉세이 이 집 아들인데 입장에선 큰일이 난 거예요. 자긴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집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나는 마음에 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너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부진 마음을 먹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아가씨가 이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얼싸안고 이제 사랑의 그런 제스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집안 어른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장면도 되게 웃긴데, 근엄한 이게 19세기 소설이잖아요. 성모럴이 지금 같지 않을 때고. 근데 둘이 뭐 껴안고 있고 뽀뽀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어르신들이 어디 어린 것이 벌써부터 뭐 발칙하게 혹은 네가 무슨 대가 때 그런 교수로서의 뭐를 모르고 이러지 않고, 아이고 니네들은 벌써 얘기가 다 됐구나, 그러면 그냥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드러나는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운 비극에 맞서는 어떤 뿌시킨식의 가벼움, 희극, 웃음,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뿌시킨은 뭐 문학도 이렇지만은 실제 인생도 그냥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뿌시킨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애도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많이 낳고, 아마 이 결투로 죽지 않았더라면은 좋은 소설을 또한 이제 다양한 장르의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시작한 게 시였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시를 썼으니까 아마 오래 살았다면 시도 계속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라마, 희곡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장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역사소설 그런 것도 시도를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요절하지 않았다면은 네, 많은 이제 작품을 남겼을 거로 이제 짐작이 되는 그런 참 그의 그래서 요절이 굉장히 아깝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소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스페이드 여왕을 보통 이제 많이 치죠. 요것도 이제 짧지만은 뭡니까?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그런 소설이고요. 차이콥스키가 가져와가지고 오페라로도 이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요 마지막 두 행은 이제 백석의 의역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시로서의 어떤 말맛이 사는 거는 물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그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는데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이다? 그게 사랑스러운 것은 그것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원문을 보면 좀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둡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을 한 이 순간도 내뱉자마자 바로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글 조그맣게 써놓은 게 있어서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까지는 조금 읽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스페이드 영하고 벨킨 이야기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